부스 침구 전문 브랜드 헬렌스타인이 후원하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 삼송지구에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선 캠프, 고양시 정치인 중엔 누가 활약하나 알아봤습니다. 학교시설, 내년부턴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신간 두발로선 경제를 출간했습니다. 내년에 전환되는 주민자치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 내일 꿈 제작소가 11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행주가 예술이야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삼송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된 게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네, 현재 삼송지구는 그 아파트 단지랑 구도심을 합쳐서 6만 명의 이런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변변한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이런 좀 그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삼송의 문화체육시설을 좀 확보해라 이런 서명을 받았는데 이틀 동안 5,000명이나 이렇게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고양시장에게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후보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공약도 내보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될 거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는데 보니까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발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도 그 서명 전달 받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토지 매입을 위한 그런 추경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시의원들은 당연히 반기는 일일 테고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의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주느냐, 그게 된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일단 땅이 어딘지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그 삼성마을 19단지 아파트,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제 초록색 부분이 거기가 창릉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전부터 지금 비어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벌써 10년째 이렇게 이제 접근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이 땅이 바로 LH에서 처음에 토지를 조성할 때부터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이렇게 남겨놓은 땅이거든요. 그럼 이게 고양시 땅인가요? 아직은 고양시 땅이 아니죠. LH 땅이군요. 네, 고양시가 이 땅을 확보를 해서 이제 용도에 맞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용도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여기에 고양 역사박물관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시간 미룰 수 없다. 일단 땅을 사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체육 문화 시설을 여기다 대규모로 짓자. 지금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고양시가 LH로부터 땅을 사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네. 땅이 넓다 보니까 네. 건축 예산도 꽤 들 것 같아요. 일단 땅의 넓이가 한 1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000여 평 되고요. 땅값을 먼저 말씀드려야죠. 예. 건축 예산은 다음이고, 땅값이 지금 LH가 조성 원가로 요거를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제시한 게 31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양시 예산으로 사야 돼요. 우리 땅, 고양시 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경에다가 이번 주 지금 진행되는 추경에 요게 이제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가 아마 주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설계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건축 예산도 그냥 어림잡아서 한 1,000억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비는 아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체육부라든지 아니면은 행정안전부 그 관련 부서의 예산도 좀 따오고, 또 경기도 예산도 따오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정치권의 좀 그런 실력이 좀 발휘가 돼야 되겠죠. 네, 당장 이번 달 추경에 네.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땅값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틀면 요즘 2022년 대선 각 당마다 이제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양당 캠프에도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양당 주요 후보 캠프에 고양시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예,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번 그 대통령 경선이 주목되는 점은 네. 또 대선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고양시장 선거가 불과 2개월 차이로 진행된다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동시에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 캠프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네. 지역 정치에도 그 후폭풍, 예, 영향력이 바로 이렇게 이제 미치게 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관심이 높은, 네, 그런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집권 여당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7월에 고양 민주평화 광장이라는 조직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그러는데 홍정민 고양병 국회의원 그리고 문명순 고양갑 지역위원장이 공동 대표고요.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원영희, 최승원 도의원 그리고 16명의 민주당 시의원도 이 고양 민주평화 광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상 고양시 민주당 대부분의 정치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줄을 섰다고 봐야겠네. 네, 뭐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대다수가 제가 듣기로는 90%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활약을 하는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홍정민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선 캠프 선임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예,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고양시 학부모 1000명의 이재명 지지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네. 이낙연 전 총리의 캠프는 어떤가요? 이낙연 캠프에도 우리 도의원 중에서 남은선, 방재율, 소영환 그리고 신정현 도의원이 지금 이낙연 캠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소수지만 몇몇 있었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시의원 중에서는 윤용석, 송규근, 조현숙 의원이 역시 이낙연 지지 후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 지역을 총괄하는 역할은 소영환 도의원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이낙연 후보를 돕고 있는 고양시 정치인 중에 약간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네. 최성 전 시장입니다. 예. 최성 전 시장, 지금 고양시 정치권에서 약간 좀 이제 벗어나 있는 인물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중앙총괄본부장이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또 예전에 대선 후보였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한준호 의원이랑 이용우 의원은 이름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두 국회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나 좀 궁금하실 텐데 한준호 의원은 현재 그 당 지도부의 일원인 원내 대변인 신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정 캠프를 지지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입장이고요. 자, 이용우 국회의원이 약간 특이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행보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또 근데 가만히 있진 않고 네. 후보들 공약, 대선 공약에 굉장히 또 일조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들었죠. 예. 네. 예, 야당인 국민의힘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고양에서는 민주당과 달리 윤석열 후보 한 명에게 지지세가 좀 모여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네, 고양시에 4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 위원장 중에 김영환 고양병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그 밖에 고양갑의 권순영, 고양을 김필래, 고양정 김연아 위원장은 다 함께 윤석열 지지 선언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국민의힘의 젊은 피인 정연우 시의원이 있잖아요. 네. 예, 윤석열 캠프에서 경기도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를 돕고 있는 고양시 야당 정치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되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네. 네, 주민들이 학교 체육관이나 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고양시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가장 큰 이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학교장이라고 들었어요. 네, 학교는 학교장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컸던 건데요. 뭐 사실 외부인의 침입으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온전히 또 학교장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개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좀 다 떠넘기지 말고 예. 또 개방을 하더라도 안전 관리를 좀 다 함께 좀 이렇게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체육관이나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협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이나 관리를 학교장이 아닌 고양시가 직접 책임을 지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고용한 관리 매니저가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또 배상 책임 보험까지 든다고 합니다. 네. 또 주차장 경우에는 입출입 차단기도 설치하고 다 고양시가 설치하는 거예요. 보안 등도 설치하고요. 또 민원 처리라든가 불편사항, 요게 이제 학교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네네. 주차 관리를 할 때. 네네. 그런 것들도 고양시가 다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학교장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등록 차량만. 예,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은 뭐 별 큰 뉴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정말 요대로만 시행되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그렇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과연 몇 개 학교가 개방한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첫 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양시가 15개 정도 학교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참여학교는 이제 고양시가 인센티브랑 보상금을 챙겨준다고 하니까 네. 학교 발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무엇보다 이제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녁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주차난이 심한 동네의 경우에는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크게 반기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내후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장님들께서도 네,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함께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고양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예, 광역시급의 이제 권한을 갖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특례시가 되면 정말 뭐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가 이렇게 권한이 좀 확 많아지는 건가요? 아쉽게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특례시 출범 3개월 전입니다, 지금이. 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나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양받아야 할 특례가 네.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특례시의 핵심은 이제 없던 고양시의 권한을 이양을 받는 거잖아요, 새롭게. 네. 이제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지금 요구안을 만들어 놨어요. 네. 저희가 요구하는 특례는 42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걸 협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럼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월 돼봐야 뭐 이름만 특례시고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확보하는 권한은 특별히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가요? 네, 좀 충격적이네요. 예, 아까 특례 3으로 이제 421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는 각 특례 사무가 각각의 법령과 얽혀 있어서 그 각각의 법령까지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법령을 하나하나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고양시 공무원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이게 인상적인 말이에요. 관련 법령 하나 바꾸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결국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릴지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건마다 다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예, 건건이 다 법령을 앞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도 이 400 몇 개라는 사항 중에 고양시가 좀 우선적으로 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무 특례가 있을 텐데 예. 그런 핵심적인 거라도 좀 짚어주세요. 취재를 해본 결과 고양시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특례는 3가지더라고요. 고양시 인재개발원을 설립한다, 고양카 장목 시험장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고향 시립대를 설립하는 행정적 권한을 가져온다. 이 세 가지입니다.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인재개발원 설립. 네. 예, 요게 뭐냐면은 공무원 교육기관을 가져온다. 뭐 그런 말입니다. 네네. 예. 인재교육원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의 수원에 이미 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이수 건수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남부에 비해서. 그래서 북부권에 고양시 하나 따로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특화 장목 시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고양시 특화작물인 장미를 뭐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시험장을 말하는 그 연구센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네. 들은 두 가지가 예. 특례시에 대한 그동안의 기대감에 비춰서는 조금 약간 좀 미약하지 않나요? 고양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네.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장미농사. 네네. 둘 다 중요한 거긴 예, 하지만 예. 특례시에서 우리가 얻는 게 이건가? 좀 그런 약간 예, 좀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네. 고양시립대학교 설립이 그나마 시민들에게 좀 와닿는 특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조금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 어떤 특례 추진, 특징을 봤더니 뭐 항만 개발권을 달라. 네. 뭐 이렇게 좀 약간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좀 기대했거든요. 고양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뭐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지금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관련법을 좀 잘 개정하고 정말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고양시가 또 4개의 지자체와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 좀 남은 시간 동안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서구 이용우 국회의원이 두 발로 선 경제라는 신간 서적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정치인이 낸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실물경제 전문서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 책에서 공정과 혁신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가지 화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상적인 분석과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신간 북토크도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고향 팟에서 그 이용우 의원의 북토크 영상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그 동 행정 업무에 심의나 자문 역할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그 직접 현안 의제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축제 진행 등을 직접 맡아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좀 권한이 커지는 주민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전 연령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인 고향 내 일꿈 제작소가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를 한번 보면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8번지고요. 여기가 화정 도서관 큰 길 건너편 덕양 우체국 옆에 이렇게 부지가 있습니다. 청년동, 시니어동 이렇게 두 개의 건물로 지어지고 각각 지상 4층 건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능 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청년 일자리 사업, 노인 건강 증진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 등 모든 연령대를 위한 그런 시설이 골고루 이렇게 한 자리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완공 목표가 내년 12월이라고 하니까 화정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한번 찾아가 보셨나요? 매일 밤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행주가 예술이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니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을밤에 멋진 낭만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체크 마지막은 고향신문 독자인 김정호 사진작가님이 보내주신 행주가 예술이야 사진을 함께 감상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